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시죠. 정지용의 인동차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삶이란 견뎌내는 시간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생각도 하고 작품도 감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차라는 시는 한 노인이 하얗게 된 그 겨울의 시간을 인동차, 겨울을 이겨내는 차를 시시때때로 마시면서 살아내고 있는 굉장히 그 회화주의적인 시각적 이미지가 잘 살려 쓴 이미지즘 계열의 선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제치하 때 쓰여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941년에 나왔으니까 이 견뎌내는 시간이 뭐 일제의 가혹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전반의 과정을 볼 때 우리의 삶은 견뎌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또 멍하니 이렇게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훨씬 많은 시간을 우리는 괴롭고 슬픈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삶은 단순히 노인의 삶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자화상으로 오버랩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은 누구인가? 노인의 담담하게 견뎌내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과연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괴롭고 슬플 때, 견뎌내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노인처럼 담담하게 안으로 그렇게 무심한 듯이 삶을 잘 견뎌내면서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논의를 위해서 먼저 작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작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함께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는 정지용으로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현대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없었더라면은 뭐 청록파 시인이나 이상, 윤동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처럼 이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우리 한국 현대시, 특히 모더니즘 계열의 선구적인 뛰어난 아주 천재적인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02년에 나서 1950년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한 48년 정도를 살다간, 굉장히 짧은 생을 살다간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 시사가 근대 지식인들, 해외 유학파들에 의해서 많이 리드된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는 지금의 휘문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도 하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또 재직도 하고, 또 경향신문의 주간 일도 보면서 언론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어떤 사상 논쟁에 휘말리면서 월북 작가로 규정이 되고, 그 사망의 형태도 종적을 알 수 없는 비극의 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 작품에는 이분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절대적인 신앙의 세계를 노래한 작품도 있어요. 그의 반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의 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의 반이라는 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향토적 서정을 노래한 시, 향수라는 시 알죠? 뭐 대중가요로도 함께 불려졌던 너무나 유명한 토속적인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쓴 토속적인 서정시, 향수라는 시 있잖아요. 고향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영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모더니즘 계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고 이미지즘의 그 감각적 이미지를 주로 해서 쓴 그런 그 20, 30년대 우리 한국 근현대시의 주류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시 경향을 말하는데, 이 시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미지즘으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형성해서 쓴 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도 뭐 실렸던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를 다녔으니까. 유리창이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 비, 바다, 뭐 이런 시들.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이제 산수시라고 불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그 자연의 세계, 백록담이랄지 장수산이랄지 여기 나오는 인동차라는 시도 뭐 산수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 노인의 그 관조적인 자세,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그 삶의 깊은 차원의 인식론적인 시까지도 써 내려갔던, 아마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굉장히 더 좋은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지용의 시 세계는 이분이 20년대 또 20, 30년대 시문학파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시문학파의 동인이고 구인의 동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그 사상적인 좌익 계열의 거기에 사상적인 시인으로 분류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문학파라고 하는 것은 박용철, 김영랑의 이 주관이 됐던 순수 서정 시를 그 유파에 가담을 했던 동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구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상이라든가 박태원, 이태준 같은 김유적 이런 사람들은 사상적인 시 작품을 쓴 것이 아니라 순수 서정적인 시의 유파에 동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뚜렷한 활동은 1939년에 문장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문장이라는 잡지는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그 문인들을 대비시키는 대표적인 그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에 말하자면은 심사위원, 추천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정지용 선생이. 그래서 거기에 작품을 투고했던 여러분들도 아는 청록파 시인 있잖아요. 조지훈, 박몽월, 박두진 이런 청록파 시인들이 우리 정지용 선생에 의해서 등단이 됐고, 이상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윤동주까지, 그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은 정지용 선생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시를 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나 이상도 정지용에 의해서 문단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지용을 우리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의 뛰어난 시의 감각과 모더니즘의 대표로 우리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소 길게 소개를 한 이유는 그만큼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가볍게 보는 만한, 소개를 할 만한 시인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충북 옥천 출생이고 그 사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뛰어난 시인이다, 이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인동차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소개를 했듯이 굉장히 시시때때로 인동차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자작나무 불이 이렇게 붉어질 때까지 방 안에, 또 무의 순이 돋아 파릇해질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를 마시며 겨울을 살아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낸 시예요. 그러니까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어떤 그 막 슬픔을 털어놓는다거나 괴로움이 있다 해서 흐느낀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담담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조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고, 어조, 톤, 말투 또한 관조적인 어조입니다. 뭐뭐한다 하면서 여백의 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의 우리가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는 과연 이 노인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노인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고 나의 문제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기법적으로는 뭐 바깥에 풍설이 있고 이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방 밖의 세계, 방 안의 세계, 이런 그 두 개의 공간의 대비가 있다거나 색채의 대비가 있다거나 이런 그 자잘한 표현상의 특징은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작품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노인이 산중에서 이 석 달 겨울을 하얗게 된 그 눈 속에 쌓인 그 산중에서 인동차를 시시때때로 마셔가면서 자작나무 불이 덩그럭 밝혀지는 광경을 보기도 하고, 또 무의 순이 돋아 파릇해진 모습을 보기도 하고, 바깥에는 막 풍설이 치는데, 이러한 시간을 산중에서 홀로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때의 노인의 삶의 태도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견뎌냄의 삶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노인이라고 할 때 이 노인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인의 이 노자는 물론 이제 젊음과 뭐 노인 이런 상대적 개념으로서 상당히 나이가 든 시니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론 통상적으로 볼 때, 문학적으로 볼 때나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그 생명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영어에서 그 표현법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런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3살이에요 이런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I'm 3 years old 합니다. 3살만 돼도 old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old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ol드가 되는 것이 삶이고, 경험된 시간을 가진 생명체는 다 ol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홀로 산중에서 견뎌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홀로 견뎌냄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 한들 결국에는 홀로인 시간이 더 많고, 종국의 삶의 끝에는 홀로 하는 삶이 본질적인 삶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불가피한 삶이다. 그리고 삶의 어떤 그 시간대를 우리가 구별해 보자면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즐거운 시간, 즐기는 시간, 누리는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괴롭고 슬프고 감내해야만 되는,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도 저도 아닌 무감각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노인은 어떻게 보면은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노인의 삶이 바로 견뎌내미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랜 세월을 겪어낸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어떻게 이 힘든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히려 훨씬 더 이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공감적인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은 우리 삶의 대부분은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 더 많고, 견뎌냄이 바로 삶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특히 괴롭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산중의 노인이 인동차를 마시면서 담담하게 관조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삶을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만의 견뎌냄의 관조적 태도를 살아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의 삶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견뎌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의 삶도 성찰을 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함께 살펴보시고 작품으로 들어가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용의 인동차라고 하는 이 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정지용의 생애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동차는 겨울을 견뎌내는 노인의 그 삶이고 관조적 태도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의 존재의 삶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일제치하기 때문에 어떤 불안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부정적 현실, 그 앞에 선 노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인동초라는 게 뭐 약용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든가 천식, 가래, 또 폐, 간에도 매우 좋은 그 약재라고 합니다. 이 차를 끓여 먹고 한겨울을 견뎌낸다는 것은 그만큼 담담하게 자기 삶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노인의 생명력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을 인자죠. 겨울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극기라고 한다거나, 극기, 나를 이긴다, 이길 극자죠. 극일, 일본을 이긴다. 그리고 감내, 순순히 자발적으로 견뎌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견뎌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이에요. 삶은 누구나 정의할 수가 있죠. 삶이란 무엇인가? 즐기는 것이다. 많이 자주 즐겨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삶이란 외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시로 치자면 삶이 무엇이죠? 견뎌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징은 노인의 한겨울을 이겨내는 노인의 삶이고, 관조적 태도고 관조적 어조도 있습니다.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렇게 담담하게. 그러니까 막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분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여, 막 이렇게 오히려 절제하는 것이 분출보다 훨씬 더 어떤 깊이와 감동을 더 줄 수가 있거든요. 회화적이고 여백의 미가 있어요. 막 주절주절하지 않는다 이거죠. 감정의 절제. 요런 점들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감정의 절제란 게 뭐냐? 슬프다, 기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훨씬 더 슬프고 기쁜 거죠. 자, 공간은 산중이고, 물론 이제 방을 경계로 해서 볼 때는 방 안에 노인이 있는, 방 안에 자작나무도 있고 무도 있거든요. 바깥에는 풍설이 있죠. 이런 공간의 대비도 있다는 거. 겨울이다,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이 잘 조직화된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산중 노인의 삶이라는 것은 홀로 됨, 그리고 견뎌내야 하는, 홀로 견뎌냄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노인이고, 바로 이 노인은 누구인가? 이 문제는 바로 상대적인 청춘 노인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경험한 시간대를 살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올드한 것이고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홀로 견뎌내는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존재, 그게 바로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박용래의 그 월운이라는 시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중에서 외따로 살아가는 노인의 고독, 밤이면 고구마도 깎아 먹고 귀뚜라미도 우는 그러한 고독한 존재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 바로 월운이기도 합니다. 박용래, 이런 시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 시간의 형태가 있다. 즐김의 시간, 괴롭고 슬픈 시간, 무감각한 무자각의 시간대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할애하고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바로 시간대는 바로 견뎌냄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이 괴로운 시간,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견뎌냄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 노인의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겨울을 견뎌내죠.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당신에게는 또는 나에게는 내 삶에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가장 내 삶을 견뎌내게 해주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을 수가 있고, 또 이 물음의 답변으로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겠죠. 가장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잖아요. 기적처럼 지금 죽지 않고, 이게 기적과도 같은 삶입니다. 지금 살아올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자기만의 생명력이 되겠죠. 이게 나만의 생명력의 비법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끄집어내서 발견해서 더 명료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산중에 노인이 시시때때로 인동차를 마시며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물론 삶은 그 자체로 말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이란 무엇이다? 견뎌냄의 과정인가? 단순히 즐기는 것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정의를 나만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작품을 한번 보죠. 작품은 이렇습니다. 자, 이 작품은 처음에 1년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노주인이라는 것은 이 산중에 살아가는 이 집안의 주인이고 노인입니다. 이 사람이 초점화된 바로 주인공이 되겠죠. 이 시의 주인공이죠.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이 관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거리감을 둔다는 것은 정서적인 거리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거리감이라는 것은 싫다 이거죠. 싫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 따뜻한 시선으로 어떤 공감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노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벽에 창자입니다. 창자를 하나의 벽이라고 보고 있고, 노인의 창자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노인의 창자가 있다면 그 벽에 무시로 시시때때로 임동, 겨울을 참아내는 삶은 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겨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삶아서 생겨난 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삶은 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것이 내린다. 삶은 물이 장에 내려간다.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이런 게 바로 감정의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남의 일처럼 쓰는 거예요. 관찰의 대상. 내 한 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공을 던졌습니다. 내 또 한 명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여자가 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울부짖는 게 아니야. 이게 담담하게 중계방송 하듯이 객관적 거리감을 두고 감정을 절제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라든가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적 시입니다. 이러한 시적 경향을 가장 선구적으로 한껏 밀고 나간 작가가 바로 정지용이에요. 우리 현대시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자, 이 연에는 방 안에는 자작나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이 덩그렇게 불이 붙었어요. 장작을 떼겠죠. 그래서 다시 도로 피어서 붉고, 그러니까 막 꺼지려고 했다가 그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부사가 있어서
이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핀다. 그럼 그 속에 시간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색채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노인의 그 방안의 모습을 중계방송하듯이 감정의 절제로 선명한 이미지로서 보여주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만약 이게 영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객들의 몰입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어떤 화자의 개입이 없어요. 화자는 있는데 화자가 안 보여. 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기법입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기법이란 말이에요. 쇼잉. 네, 한 노인이 있습니다. 소술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 물론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냥 화면만 있습니다. 노주인 차를 마신다. 자작나무 불 다시 피어서 불고 그 다음에 3년에 구석에는 방 구석이 되겠죠. 그늘이 있는데 무에 순이 돋아서 파릇해. 그러니까 이게 붉고 파릇하고 이거는 색채의 대비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색채의 대비라는 걸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은 선명한 인상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어서 온통 하얀색이다. 물론 색채죠. 그렇지만 검은색 아래에 하얀색이 눈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색채의 대비가 가져다주는 선명한 인상을 하나의 색채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서로 다른 색깔이 있을 때 꼭 반대가 아니어도 선명한 색채, 선명한 인상을 준다. 색채의 대비는 두 개의 색채가 나왔다 하면은 선명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명한 이미지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 현대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작가가 누구다? 정지용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도적인 기법이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기림이나 여러 가지 20, 30년대 이미지즘 계열의 시인들이 우리 문단에 마구마구 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1년 노주인의 모습 나오죠? 객관적 거리를 두고 자작나무 또 구석지에는 그늘지어 순이도 다 파릇하고. 근데 여기서의 이미지들은 전부 다 어떤 살아남의 이미지예요.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자면은 상승 이미지다 하는 거예요. 하강 이미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생명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로 제공이 된 거예요. 자, 흙냄새 이건 후각이잖아. 후눈이 김도 서리다가 냄새가 자 김도 냄새가 마치 김이 서리듯이. 그러니까 후각에 시각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후각을 시각화한 거예요. 이런 게 공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공감각, 감각을 전이시킨 거거든. 감각이 옮아갔어. 흙냄새가 김도 서리다가 냄새가 김이 서리듯이. 또 바깥에는 풍설 소리가 있어요. 요건 이제 바깥 풍경이거든. 바깥에는 막 세찬 바람이 있고 눈이 있어. 그 소리에 잠착하다. 여기 있죠.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바깥 풍설 소리에 깊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중에 공간이 나오죠. 책력은 달력이거든. 달력도 없어. 뭐 시간의 흐름도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겨울이 갔는지 봄이 오는지 그저 담담하게 바로 이 겨울의 시간을 자기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관조적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조적 삶의 태도입니다. 이 관이 볼 관이란 말이에요. 본다, 비친다, 조명할 때 관조. 그러니까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환하게 빛의 조명 아래 그 본질을 환하게 통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관조라고 하는 것은 담담하게 본다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상의 본질을 본다. 관조적 삶의 태도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본질을 알고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바로 이 산중의 노인이 바로 그러한 관조적 삶의 태도를 보여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삼동은 석 달 겨울이죠. 하얗다. 석 달 겨울은 시간인데 시간은 관념이란 말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잖아. 이 관념을 하얗다 또 색채로 표현했잖아. 색채는 시각이잖아. 시각은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관념의 감각화 또는 감각이라는 것은 구체이기 때문에 관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문학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관념도 구체화하고 색채의 대비도 있고 방황과 방밖의 대비도 있고 또 노주인의 관조적 삶의 태도도 있고 어조도 관조적 어조가 있는 시다. 이렇게 담담하게 보여준 거예요. 한편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1년에서부터 노주인 등장, 인동차를 마시고 인동 삶을 물을 창자에 내리고 있습니다. 중계방송하듯이 자작나무 불이 붙고 다시 피어서 붙고 붉어지고 있고 무의 순이 돋아. 이게 방안의 풍경. 그 흙냄새도 쫙 김이 서릴 정도로 퍼지고 있고 바깥에는 풍설이 내리는데 골똘히 몰두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 이렇게 산중에는 달력도 없이 이 석 달의 겨울이 하얗다라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아주 담담하게 시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백의 미예요. 어떤 그 소설자의 화자의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해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노인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 시를 읽고서 관조적 삶의 태도, 나에게 있어서 관조적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하는 작품이 바로 인동차라는 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 자, LSK. 자, 제가 낸 거죠. 자, 위시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장벽에, 창자에, 이 장에 시시때때로 인동 삶은 물이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죠? 대상의 모습을, 대상이라는 것은 노인이죠. 절제해서, 감정의 절제가 되겠죠.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감정 노출을 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맞죠? 또 자작나무 무 색채 대비 덩그러 불이 붉고 이건 붉음이고 무는 파릇하다 그랬잖아. 파릇하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색채의 대비예요. 선명한 인상.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맞고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바깥 풍설 소리에도 노주인은 골똘하게 하나의 정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 시련을 견뎌내기 어려운 내면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조적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 풍설 소리에 고통이 크고 심각하다. 그거를 의미한 게 아니라 골똘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착하다. 이건 고통의 심화가 아니죠. 그게 틀린 겁니다. 자, 4번에 흙냄새와 풍설이라는 이 소재가 있는데 흙냄새는 방 안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방 안이고 풍설은 바깥이죠. 이 바깥의 두 개 공간에 대비되는 소재를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삼동이 하얗다. 겨울이 하얗다는 것은 관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관념이죠. 이것을 하얗다, 색채로 구체화했다. 이게 바로 관념의 구체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계절적 배경 속에 노인의 삶을 관조적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했으니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006년에 이렇게 수능에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아닙니까? 정지용. 누구라도 출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중요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5번에 보면 제가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위시의 설명 이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영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뭐요, 뭐뭐, 이렇게 이런 거 없잖아요. 관조적 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영탄적 어조가 아닙니다.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있죠. 감각의 대표. 그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 드러내고 있는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를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정서를 드러낸다 이 말은 여기서는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맞는 것이고요. 표면에 드러난 화자, 표면에 화자가 없어요. 그냥 중계방송하듯이 쓰고 있다. 틀린 것이고,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가 아니에요. 담담한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멀리서 산중이 먼저 나오고 방으로 이렇게 초점을 좁혀가는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바로 노인이 등장했잖아요. 자, 16번은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자, 이 보기가 이렇게 쭉 나왔죠. 시기와 1941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인동차라고 하는 건 한약재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을 참고 견딘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시에서 노인은 견뎌냄의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뭐 장벽이다, 위장, 대장, 무시로 아무 때나 시상전개 이미지. 자, 이렇게 볼 때 1번 적절치 않은 것이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암시한다. 맞고, 장벽의 무시로 인동 삶을 물이 내린다. 이것은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을 조금은 시적으로 낯설게 바꾸어 표현했다. 맞고, 덩그러 불이 피어 붉고 이것은 실내에 방 안이 되겠죠.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 다시 피어 붉고 도로 다시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만났다. 다시 만났네? 그러니까 다시 속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4번에 책력도 없이 달력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도시가 아닌 외진 산중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한다. 이건 전혀 엉뚱한 일탈입니다. 일탈. 엉뚱한 이야기죠. 틀리기 어렵죠. 이게 틀린 겁니다. 하얗다를 하얗다. 이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시적인 표현이죠. 정감의 깊이가 더해진다. 정감의 깊이가 나는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너무 어긋나지 말고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자, 이렇게 정기용의 인농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작품의 내용과 함께 작가의 삶 그리고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노주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죠. 노인은 적어도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삶의 그 힘든 시기를 인동차를 담담하게 마셔가면서 방 안에 자작나무도 불도 부고 보고 무의 순이 돋아 파릇한 모습도 보고 바깥에 풍설이 막 치는 가운데도 정신을 집중하면서 담담하게 이 산중의 하얀 겨울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견뎌냄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것은 고통스럽게 외롭게 그 극한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주인처럼 이 노인의 삶처럼 관조적인 삶의 태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견뎌냄의 삶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각자가 나에게 있어서 단지 이 견뎌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삶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삶에서 이제까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어떻게 내 삶을 견뎌냈던가, 가장 나만의 방식은 무엇이었던가,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것은 내 생존력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살펴봄으로써 우리 견뎌냄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이후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그래서 즐기고 누리는, 그래서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